지성의 상아탑. 대학에서 교수, 학생, 직원들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대학의 예방교육의 부실과 미온적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교수와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적 의무로 되어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대학 직원 전용 교육 자료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대학의 교육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여성가족부 소속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대학 직원용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모든 대학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한 후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학 자체 규정과 상담 및 신고 사건의 처리 제도 등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네, 공동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호수입니다. 네, 대학이라면 지성인들이 많은 곳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 직원들도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니까요. 직원들께서 더욱 주목해서 수강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개발하신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김혜림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직원용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제작하신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과 의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대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그리고 남녀평등가법이란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성차별, 또 폭력 등의 젠더 문제, 인권 문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이 성희롱 사건, 성폭력 사건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과 판례 또 결정례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 교육 콘텐츠를 기획을 하게 된 건데요. 대학은 직원과 교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구성원별로 지위와 역할이 다 다르고 또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게 된 양상이라든지 적용 법규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는 직원용과 교수용으로 분리해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 해서 효과적이고 또 맞춤형 교육 자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본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성희롱과 성폭력이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가라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수반한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또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를 말하고요. 또 성희롱이라면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행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성희롱과 성폭력의 법적 개념도 명확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폭력에 관해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희롱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법마다 쓰임새와 당사자가 다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성희롱 예방과 또 방지 조치에 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의 개념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성희롱의 행위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그리고 사용자, 근로자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또 직원은 바로 이 각급 학교의 종사자가 되는 거지요. 상대방은 그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교직원과 학생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이 되려면 이러한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요구나 언동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위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성희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죠. 또 하나는 그게 성적 언동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성폭력 범죄가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33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를 살펴보면 강간, 추행, 간음, 음란, 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촬영죄로 구분이 되고 그 관련 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성희롱의 유형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성희롱에는 그 수단에 따라서 음담패설 등의 말을 하는 언어적 성희롱이 있고요. 또 신체 접촉을 하는 육체적 성희롱, 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시각적 성희롱도 있습니다. 환경형, 보복을 하는 보복형, 그리고 조건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가 법으로까지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제 좀 알아봐야겠고 특히 대학에서 발생된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희롱, 성폭력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죠. 특히 이 성적인 언동에 대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받지 아니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 주로 힘이나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굴욕감 또 무력감을 주죠. 그리고 불이익도 주고요. 그래서 성희롱, 성폭력을 권력형 또 성범죄 또는 가치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들에 의한 성범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로 남녀 불평등한 가부장적 사회 문화에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대한 폭력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져서 양성평등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또 특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또 어떤 양상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성희롱은 권위주의적인 위계 질서가 강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가 행위자가 되냐 하면 고난이 많고 지가 높은 사람들이 하죠.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교수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은 취약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특히 비정규직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한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노동권이라든지 또는 학습권, 교권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 업무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업무상의 피해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성희롱, 그리고 권력 남용의 문제, 젠더 문제가 결합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희롱인데, 문제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직장이나 학교와 같이 상시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이 피해가 더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의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성희롱을 성차별로 보는 관점도 맞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성희롱은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성과에 관계없이 성적 운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성차별에 해당이 되죠. 또한 이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사실이기 때문에 성차별로 보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 성희롱이 행위자, 그리고 혐의자, 그리고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행위자가 된다거나 또는 혐의자로 몰리게 되면 심한 이제 도덕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직장이나 학교의 직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구성원들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기능과 또 신뢰도를 훼손하기 때문에 사업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또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특성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대학 성희롱 성폭력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요? 네, 대학에서 구성원인 교수, 직원, 또 학생 상호 간에 그 성희롱과 성폭력을 다 포괄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대학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등 고용과 관련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혹은 성폭력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대학은 사업장이면서도 고등교육기관이고요. 교수와 직원에게는 일터이죠. 또 학생들에게는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은 각기 그 지위와 역할이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문제의 양상이라든지 발생 양상, 분쟁의 양상, 그리고 법적 분쟁의 양상에서 일반 직장과는 사뭇 다른 특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특성은 어떻게 초래되고 그 문제 양상과 발생 양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아울러서 분쟁 과정에서 어떤 양상의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 양상을 보면 교수,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와 교수, 직원,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복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 문제와 노동 문제 외에 교육 문제가 중첩됩니다. 즉, 피의자 개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의 인권 침해와 노동권의 침해, 업무 환경 악화, 노사 분쟁 등의 노동 문제뿐 아니라 교권과 학습권의 침해, 사제치 간의 신뢰와 대학 질서의 붕괴, 대학의 운영과 신뢰도 훼손 등의 교육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발생 양상을 보면 남성 교수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주로 여학생이지만 여성 조교와 직원, 동료 여성 교수와 남학생이 대상이 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대학 직원들의 사건은 주로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상급자인 남성 직원이 하급자인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학에서 학생 사이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선배 남학생이 후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단톡방, SNS 등으로 여학생이나 여교수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 성희롱 성폭력의 분쟁 양상을 보면 집단화, 사회 문제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학의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 학생회 등의 조직체가 있어 교직원이 성희롱, 성폭력을 하면 이러한 조직체들이 주도하여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수업 거부, 퇴진 요구 등의 시위를 하고 언론이나 SNS에 알리고 시민단체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의 분쟁 양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법적 분쟁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판례와 결정 내 또는 사건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총 266건을 수집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소송이 이 판례가 나온 것이 1994년 4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7년 11월까지 모은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니 5가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반 대학이 190개 정도쯤 되는데요. 70%가 성희롱, 성폭력과 관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법적 분쟁에 있어서 행위자나 또는 혐의자가 누구인가를 살펴봤더니 교수가 91%가 됩니다. 그 외에 직원이 5.3% 정도쯤 되고요. 그리고 또 법적 분쟁 형태는 소송, 교원 소청 심사 청구, 고소, 진정, 부당 징계 구제 신청 되는데 소송이 많고요. 근데 또 특이할 사항은 이러한 법적 분쟁, 특히 소송을 누가 제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보다도 성희롱의 행위자나 혐의자로 2.5배 정도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다른 일반 직장보다도 법적 분쟁이 다양화되고 장기화되는 특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교수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학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교직원들의 참여가 적고 또 불참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문제라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교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왜 교직원들이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공감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른 여건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와 양성평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이 성희롱, 성폭력의 행위자나 혐의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수도 필요하고요. 또 사건 처리라든지 상담 등의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학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심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에 관해서 개념을 규정하고 예방교육과 방지조치, 피해자의 보호, 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정한 거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또는 교육공무원이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도 법규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대학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법이 지향하는 바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해가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법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과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이 성희롱 성폭력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대학 내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수와 또 공무원에게 사건의 행위자가 됐을 경우에 엄중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특히 여성가족부의 행정 지도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요, 교수님? 네, 모든 대학의 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직원들에게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성폭력방지법의 경우에는 학생들도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에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이 교육 내용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대학은 이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 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과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시행,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부가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학이 제출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의 실적을 점검을 매년 해야 되고요. 그 점검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방지 조치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관의 관리자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학이 성희롱 사실을 은폐한다거나 또는 고충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호권이라든지 또는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 발견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고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요. 교육부 장관에게는 대학의 그 평가를 할 때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대학이 해야 할 조치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 자체 예방 지침을 만들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성희롱의 경우와 같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점검하고 관리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도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대학에서 만약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에는 자율적 분쟁 처리 방법과 그 행정적 분쟁 처리,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양성평등 기본법과 성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소가 있죠. 그리고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기구에 해부해서 조사하고 심의를 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외부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분쟁은 당사자의 대화나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학의 성문화라든지 양성평등 문화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국가인권회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회는 직권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 기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합의 권고, 또 조정, 징계 권고, 시정 권고 등을 하게 됩니다. 그 성희롱을 교수가 한 경우에는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주로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손해배상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의 총장에게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든 교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또 성희롱 고충 처리 제도를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그리고 피해자가 제2차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혐의를 받은 교직원들이 소청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청심사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이 대학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을 하였다고 징계 처분을 받거나 재임용 거부, 불문 경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면 교원은 교육부 소속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인 직원은 인사형식처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그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대학의 징계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 청구는 전임교원이나 또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는 비전임 교원이라든지 대학 회계직 등의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또 심판, 판정 절차를 거쳐서 기각을 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대학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해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성폭력 범죄가 되게 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혐의자나 또는 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조력자들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대학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손해배상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직원분이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직원분들 중에 또 공무원이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좀 요약 정리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학 직원 중 공무원이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를 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첫째,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 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의 임용 결격자가 되며 징계 절차 없이 파면의 효과를 가지는 당연 퇴직을 당하게 된다. 둘째, 임용권자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승진 임용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넷째,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로 징계 대상자가 된 공무원이 훈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다. 다섯째, 징계 기준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의 순으로 구분된다. 네, 그렇다면 이 사립대학의 교직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교직원 중에서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과 당년 퇴직 사유는 준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또 교육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과 또는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네, 직원들이 성폭력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소를 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이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동시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이라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명령도 받게 됩니다. 강간이라든지 추행과 관련되는 특정한 범죄에 해당이 되면 법원이 신상 공개 또 신상 그 정보를 등록을 요구를 할 경우도 있죠. 그 외에 법원은 보호 관찰이라든지 또는 전자 그 장치 부착 또 성충동 약물 치료 등의 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저는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이 양성평등기본법과 또 그 성폭력 방지법은 대학에게 피해자 보호, 고충 상담 등을 포함한 자체 예방 지침도 마련하고 또 제도를 만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또 특히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이라든지 또는 학습권 또 노동권 등을 보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방지법인 경우에는 상담소 등을 두어서 신고 접수 또는 법률적인 또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죠. 남녀고용평등법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1월 28일 날 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섯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법인에서 공무원인 팀장급 직원이 부하 여직원들에게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저속한 음담패설을 하거나 가슴 안 닿을 테니 팔짱 껴라며 손을 억지로 잡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고소를 당했다. 그럼에도 대학이 미온적으로 사건에 대처하자 학생들과 동문들,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대학 성범죄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총장에게 진상조사와 해결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하였다. 이에 대학은 팀장을 직위 해제하였다가 해임하였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팀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기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대학의 B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여성 청소노동자 4명은 대학 관리직원이 지속적으로 음담패설과 성추행을 하였다며 관리직원과 총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하였다. 관리직원은 평소 피해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들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발생한 일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 직원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하여 그 관리 직원이 청소 노동자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한 후 성희롱 및 품위 유지 위반 사유로 감봉 2개월 및 승급 승진 제한 12개월의 징계 처분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을 피해자들의 근무지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C캠퍼스로 전보 조치하였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방지 조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언동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성적 언동이 사회 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으나 대학이 이미 징계와 분리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직원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학생은 부학생 회장으로서 대학 환경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총무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총무와 주임이 조합원들과 학생들을 맡고 끌어내는 과정에 자신의 가슴과 허리 등을 만져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성희롱인 거 모르냐, 사과하라라고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진정인에게 그래 미안하다, 실수로 그랬다며 사과한 사실이 있는 점, 처장실 진입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격 증언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진정인에 대해 성희롱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이 비추어 볼 때 진정이 사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S대 인문학연구원 행정담당관은 연구원 소속 조교들과 근로장학생들을 지휘 감독하는 행정실의 책임자인데, 근로장학생들에게는 인터넷에서 연예인 성행위 동영상을 검색하게 하고 자신의 성매수 경험을 말했으며, 남성 대학원생에게 여학생들이 옆에 있는데도 수총각 아니냐, 주변의 대학원생들을 성관계로 유혹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터키의 문명 탐사를 다녀온 교수에게는 터키 여자 맛은 좀 보았느냐고 말했다. 연구원 소속 직원 9명은 담당관에게 당한 성희롱과 폭언에 관한 피해 진술서를 대학에 제출했다. 행정 담당관은 대학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하자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직원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희롱 같은 비위 행위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대학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점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감봉 처분의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다. 담당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원이 한 발언은 단순한 농담의 정도를 넘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연구원 소속 조교와 근로장학생들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직원 상호 간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성희롱을 해 그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감봉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담당관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수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교수가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조교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을 하는 사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살펴볼 사례는 사립대학에서 노동조합과 대학이 단체 교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하던 중에 보직자가 여성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는지가 정점이 된 사건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또 행정법원, 또 대법원에까지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건은 보직 교수들이 회의하는 곳에 직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허락 없이 들어와 교수의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학생 지원처장인 교수가 앞에 앉은 여성 노동조합 전임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가슴이 앞사람에게 보이니까 닫아요. 나 같은 늙은 사람들은 거기 신경 쓰여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학생 지원처장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명의 직원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니라고 말한 점 등 재반 사정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취할 것과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S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에게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당하였다.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는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교수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수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 지금까지 대학 직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자, 직원분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행위자와 혐의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점을 먼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됐을 때 그리고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원분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행위자나 혐의자가 되지 않기 위한 요령입니다. 첫째, 교직원과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곳에서든 가능한 성적 함의가 있는 언동을 자제한다. 메일, 문자, 통화, SNS를 통한 성적인 표현도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둘째, 재미로 즐겁게 하려고 한 성적인 말이나 표현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셋째, 자신의 언동이 고난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를 유의하고 교수, 직원, 학생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양성평등과 젠더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실천한다. 네, 다음으로는 직원분들이 성희롱 성폭력의 행위자나 혐의자로 지목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언동이 성희롱, 성폭력이 된다는 지적을 받으면 학내외 신뢰할 사람이거나 상담원, 전문가에게 자신의 언동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대처 방법에 관한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다. 이때 내가 피해자라면 그러한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럼에도 자신의 언동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학칙과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분쟁 처리 방법 등을 활용하되 가능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대학 내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셋째, 자신의 언동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피해자의 요구와 대학의 조치에 가능한 따르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네, 이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째, 성희롱,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이 있어야 성립되므로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으니 자제해달라는 말을 직접 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쪽지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증거 자료나 증인을 확보하고 신뢰할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조력을 요청한다. 셋째, 자신에게 적절한 학내외 상담소나 분쟁 처리 기관을 활용하되 법적 분쟁 처리 방법보다는 먼저 대학의 상담소에 상담 요청이나 신고를 하여 대학 내에서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넷째,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혐의자나 행위자의 실명이나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로 피소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들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는 행위자의 성적 언동을 중지시키며 피해자를 돕고 필요한 경우 증언을 한다. 둘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하기 전에
혐의자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그 신상을 유포하여 명예훼손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혐의자나 피해자로부터 조언이나 조력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내가 피해자라면 혐의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 혐의자의 성적 언동과 주위의 반응으로 피해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숙고하여 진실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규명하고 해결에 조력한다. 상담이나 심의, 징계 등 사건 처리를 하는 업무 관계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당사자의 신원이나 개인 사정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제2차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학은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법령과 학교 규정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사건 처리를 해야 함과 아울러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양성평등과 인권 보장이 구현되는 대학 교육 환경을 이루도록 제도와 대학의 문화를 개선한다. 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공부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이 성희롱 성폭력이 인권 침해를 비롯해서 양성평등에도 어긋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더 중요한 거겠죠. 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양성평등에 관한 그리고 또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높고 실천력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교육 콘텐츠를 수강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